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봄이 왔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벚꽃나무가 이제 점점 예쁜 빛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 꽃이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설레고 이제 정말 봄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봄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패딩 다음에 바로 반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고 희소한 봄인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만끽해서 봄을 정말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길지 않은 봄이지만 계절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꽃놀이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까운 산에 올라서 맑은 봄 기운을 마시고 돌아오는 것도 에너지 충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블랙쉽이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둘러있는 이 띠지라고 하죠. 보자마자 찔렸어요. 그저 목적 없이 즉흥연기를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네, 제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웃고 얘기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고 난 살아있어 이런 생기도 느끼고 하지만 가만히 최근 제 모습을 살펴보니까 정말 목적 없이 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독서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실천을 해보려고 올해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나 정말 힘들었어 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소파나 침대에 늘어져 있다가 잠드는 게 그냥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근데 벌써 2022년도 4월, 지금 4월이 됐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면 안 되겠다 싶네요. 목적 없이 즉흥 연기를 하며, 즉흥적으로 사는 제 모습을 오늘부턴 꼭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여기 적혀 있네요. 이 책은 브렌트 맨수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미국 10대 동기부여 연설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분이라고 해요.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교육하는 록스타 임팩트라는 기업의 창립자 겸 CEO라고 합니다. 프롤로그는 넘기고 본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무의식적 창조자.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임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한한 자유와 정면 충돌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성화하지도 못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인 창조자로서 계속해서 즉흥연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뭔가 되게 경각심이 드는 문장인데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미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무궁무진한 기회 덕분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기자 미국인들은 그 둘을 소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때마침 연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유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미국 내 수천 개의 극장이 들어섰다. 이 무렵 배우들은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고 병이 났거나 준비가 덜 된 동료를 대신해서 수시로 무대에 서야 했다. 연극 공연 특성상 마지막까지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으므로 배우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무대 뒤에서 대사 연습을 해야만 했다.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미친 듯이 대사를 외운다고 해서 이런 관행을 즉흥 연기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도 수시로 그런 즉흥 연기를 펼친다. 즉 자기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핵심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한바탕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경력에 보탬이 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며 헐거워진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자신의 일과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즉흥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뒤편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일생일대의 공연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극도로 흥분해서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고 만다. 어쩌면 이 말이 불쾌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즉석에서 인생관을 뚝딱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내보이며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다. 보이나요? 나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당신은 스스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살면서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겼던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가? 그 가치들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는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사이버 바이러스처럼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문제의 근원이 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검은 양이 길을 잃었다. 만약 내일 사무실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내년도 회사 목표를 보여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장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신은 상사에게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도 자신 있게 밝힐 것이다. 진취적인 사람은 조직에서 그런 식으로 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여주던 존경심을 스스로에게 품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금연에 실패하고 저축도 하지 못한다. 이 책 왜 이렇게 다 찔리는 문장들이 나열돼 있죠?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책임감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에서 회사의 목표와 예산, 마감 기한 등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테스트 절차, 명세서가 저절로 만들어지겠는가? 당신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직장인은 소속 회사의 내규에 맞게 업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만의 규칙은 어떨까?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칙이란 무엇일까? 내게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내 안의 검은 양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은 죄책감 없이 원하는 일을 수확하고 수락하고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자유를 준다. 좀 더 중요하게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즉흥 연기를 멈추게 한다. 인생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세우는 것과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목적의식을 가져라. 지난 20년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보냈다. 사실 나는 록스타를 꿈꾸며 음반 계약을 맺기도 했고, 기독교 음악 시장에서는 포트페스터라는 그룹의 리더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 활동을 벌였으며, 그 후인 2009년에는 JT 킬과 함께 대중적인 블루스 록밴드인 빅캐틀 드럼을 결성했다. 2017년 여름, 우리는 더 텍스톤스 멤버이자 전설적인 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했던 칼라 올슨과 5번째 앨범인 I Thought You Be Bigger를 녹음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갔다. 순수주의자였던 나와 JT는 우리의 독창적인 톤을 앨범에 담아내고 싶다는 욕심에 올랜도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녹음실까지 장비를 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갔다. 무더운 한 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건반주자 베리 골드버그, 베이시스트 토니 마시코, 드럼주자 돈 해핑턴, 이런 전설적인 음악가들과 녹음을 진행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명 연주자들과의 작업이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 한번 찾아보라. 이들이 지금까지 함께 작업한 연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녹음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녹음을 마친 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경험의 여운에 취한 채 국토횡단이나 다름없는 긴 귀갓길에 올랐다. 밤샘 운전 후 새벽 6시가 됐을 쯤 뉴멕시코주 경계를 지날 때였다. 떠오르는 해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긴 거리를 운전하는 내내 도로에는 우리 차만 보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한 대가 더 있었다.
바로 경찰차였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우리 차로 걸어오는 동안 나는 긴장해서 JT에게 대체 왜 경찰이 우리 차를 세우느냐고 물었다. 나는 과속으로 주행하지도 않았다. 그럼 미등이 나갔나?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가 만료됐나? 혹시 저 경찰이 우리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1차선으로 주행하신 거 알고 있나요, 선생님? 경찰관이 물었고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나?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주변에 차도 없는데. 경찰관이 다시 말했다. 우리 주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 1차로 주행은 위법사항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대답했고 다행히 경고 조치만 받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차선을 바꾸고 집까지 가는 내내 절대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계획은 있었지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즉, 그때 나는 멍한 상태에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교통법규는 무시한 채 잘못된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일화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핵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그것을 어기겠는가? 규칙을 알고도 규칙 위반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신의 규칙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는 그 규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의식적인 창조자가 돼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창조자는 원했던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목적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삶을 원하는가? 순전히 우연과 행운에 기대는 삶을? 맹목적으로 남의 꿈이나 좇는 다수의 흰 양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저 목적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단순한 목적이 아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검은 양을 찾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목적의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장담하건대 만약 중요한 것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서 그건 모두에 똑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당신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가치가 50개라면 어떻게 그것들을 전부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의 완벽한 목적이 어긋났음을 깨닫고 부족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을 무리 가운데에서 돋보이게 해줄 가치를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이 가진 힘을 변화시킬 생각이 있는가? 내 친구 중 하나는 이따금 나눔 기간이라는 말로 나를 자극하곤 하는데 그 시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기간이다. 스케줄이 빼곡한 사람은 숨이 막혀서 삶을 향상시키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내 친구는 이렇게 표현했다. 네가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 그러나 발판에 발을 안전하게 올려놓기도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손을 뻗으면 그들의 무게 때문에 도로 아래로 떨어질 거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때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2장 좋은 결정. 결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무관하다. 좋은 결정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공의 열쇠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가장 흔한 오해는 좋은 결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결과로 판단하지만 결정의 질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와 무관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의식뿐이다. 다음에 소개할 결정 사슬을 따른다면 매 순간 당신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커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로 나는 커피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원두의 그윽한 향도, 꿀꿀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도, 추출된 커피의 진한 갈색도 모두 사랑스럽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의 첫 모금을 마실 때마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원두의 원산지며 품종이며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본다. 나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좋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품종을 알아야 한다. 이 원두가 어디에서 재배됐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품종을 알고 마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알 수 있다. 둘째, 원두 재배 과정이 윤리적이고 공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 산업은 원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최빈국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곳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한다. 또한 로스팅하는 사람이 자식을 대하듯 원두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가도 알고 싶다. 이미 말했듯이 커피에 대한 내 관심은 집착에 가깝다. 셋째, 마시는 사람의 기분 상태도 중요하다. 마음이 언짢거나 화가 나 있다면 최고의 커피라도 쓰게 느껴질 것이므로 온갖 트집을 잡아 커피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3가지 기준만 잘 지킨다면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어느 날 친구와 커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모든 것을 따진다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며 나를 놀렸는데 그때 생각의 씨앗이 뿌려졌다. 인간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과 그것을 꾸준히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토끼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내 커피 규칙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내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가치를 파악하라. 모든 사실을 고려하라.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라. 나는 이것을 의사결정 사슬이라고 부른다.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각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세계 최대의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강연에서 이 결과물을 공개한 다음 넷플릭스 특집으로 무브 오버 브레네를 기획하고
오래전에 약속해둔 타임의 커버 스토리 관련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솔직히 강연 후에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나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강연장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대단한 변화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만한 좋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도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일의 진척을 막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망하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단계별 지시사항도 제공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혁명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날 아침 나는 코코아 빌리지 시내에 있는 작고 예스러운 카페의 창가에 앉아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를 마시면서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답이 떠올랐다. 내가 꿈꿨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원인은 사람들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 사슬의 첫 단계인 핵심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가치와 검은 양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당신에게 명확한 핵심 가치가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감정에 대해 말해보겠다.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 안의 검은 양 가치와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하더라도 감정은 헤라클레스처럼 강력해서 크랙 중독이나 북한 문제 같은 심각한 이슈에 대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일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술 취한 삼촌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험하다는 말이다.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결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정만 고려하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만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12년 우리 큰아들 태호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적합한 골수 공여자를 금세 찾은 덕분에 태호는 2012년 8월 12일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올랜도 플로리다 병원의 소아암 센터에서 263일간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식된 골수가 태호의 몸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이식된 골수가 적응에 실패해서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모든 골수 이식 환자는 4단계로 진행되는 회복기에 GVHD를 경험한다. 대부분은 1, 2단계 때 증상이 나타났다가 곧 회복된다. 만약 4단계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되면 위험해지는데 과잉 성취자였던 태호의 경우는 9단계까지 지속될 기세였다. 태호는 온갖 증상에 시달리다 생명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제 최후 수단을 쓸 차례였다. 즉, 면역계를 억제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법은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데 태호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면역계를 억제했더니 태호는 털 곰팡이증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감염증에 걸리고 말았다. 이 감염증을 치료하려면 신체가 곰팡이균과 싸우도록 체내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이 치료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그 두 치료법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2013년 3월 23일, 결국 의료진이 우리 부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느 치료법을 택하든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태호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했는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쳤지만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작은 아들인 브래디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태호의 병실로 향했다. 태호의 침대맡에 앉았을 때 나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자식의 말을 듣는 일은 부모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가슴 아픈 경험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우리가 있던 병원에서 2,400km나 멀리 떨어진 뉴햄프셔에 살던 내 동생 토드는 태호의 소식을 듣고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태호에게 전화로 작별 인사를 한 후 토드가 벌인 일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태호의 상태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든 후 그것을 들고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밤새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돕고 싶다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태호와 같은 특수 상황을 경험해본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태호의 의료진이 생각한 제로섬 게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동시에 두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실험적 치료가 있었는데 의료진은 그 치료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내 안에 검은 양을 찾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나쁜 행동을 걸러낼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기분대로만 행동했고 검은 양 가치관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거나 가족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때로 주변에 보이는 진실은 제한적이다. 나는 그것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검색 범위를 너무 좁히면 제한된 결과만 얻는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검색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면 검색 결과의 수는 현저히 늘어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